구독, 좋아요. 자, 1부 시작합니다. 강대규 변호사님,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집단 광기를 부리고 있는 민주당. 자,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잡았을 때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 뭐 한편으로는 걱정하면서도 다 공통적으로 무죄 판결 난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죠. 이재명 후보도 법대로 판결할 것이다, 판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박지원 뭐라고 했습니까? 정통한 소식통 이렇게 운운하면서 12대 0으로 무죄가 확정될 경우 확정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없다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자,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는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피의권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나 박지원이 했던 이야기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대법원 판결이 유죄로 나오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다가 일단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보류하겠다. 언제나 저 카드는 살아있다면서 보류하겠다. 이런 의원총회 결의사항을 발표를 한 적이 있죠. 박 평론가님, 자, 어제 의원총회까지 보셨을 텐데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세요? 아주 기가 막혔고 이게 과연 의총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인가 하는 발언들이 쏟아졌어요. 예. 내란 특별재판소 얘기에 저는 경악을 했고 그리고 잠깐 보류라고 기자들이 잘 써줬던데 잠깐 보류가 아니에요. 정확한 내용은 지도부에 일임한다예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두 사람. 이재명 후보 지금 당무의 전권을 갖고 있으니까 대표보다도 더 막강한 겁니다. 예. 후보가 결정하면 다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이에요. 예. 세 명이 있는데 뭐 윤여준 또 다른 한 사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정은경 뭐 이런 사람인데 뭐 실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곧 이재명 아니면 박찬대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봐서 이게 그러니까 보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서류로 말하면 깔판 밑에 잠깐 보이게 놔둔 거예요.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은 계속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 당이 적의 판단할 것이다. 적의가 뭡니까? 적의 법률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뜻에 따라 그냥 한다는 거예요. 국민이 여기서 누구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뜻이고 곧 또 개딸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데 그러면 결정을 누가 할까요? 박찬대가 할 거 아니에요. 예. 박찬대의 뜻이 누구 뜻입니까? 박찬대 이재명 코에 묻은 건불대 주던 친구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유효 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반쯤 지금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든지 그냥 어제 의총에서 나온 말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는 이미 꺼내 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1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이재권 재판장 등이 하는 걸 봐서 대법관과 형사 7부 서울고법 형사 7부를 몽땅 모조리 다 탄핵할 수 있는 길까지 어제 열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뭐 이런저런 법들 이재명 재판 중지법이니 하는 것들은 그 다음 얘기예요. 예. 이 두 가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란 특별재판소 얘기를 들었을 때 특별재판소 얘기하면 생각나는 곳이 몇 개 있어요. 예. 이 반민특위 그러네요.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대전 직후에 나치 전범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두 개의 특별재판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 뉘른베르크의 특별재판소. 여기에 그 유명한 아이히만이니 뭐 이런 범죄자들 처리했죠. 이거 한 1년 걸렸어요. 그다음에 도쿄 특별재판소, 극동 전범 특별재판소. 자, 이런 발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대법원부터 하급법원까지 싹 없애고
그냥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별재판소 그리고 왜 그 앞에 내란이 붙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은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어요. 이제 재판 시작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뒤에는 그냥 아예 계엄이란 말도 안 쓰고 내란 잔당 제거, 내란 잔당 숙청.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내란 세력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뭐 김문수 후보니 한덕수 전 대행이 전부 내란 그 잔당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특별재판소를 만들어서 하겠다. 자, 특별재판소가 뭡니까? 저는 공포스러워요. 네. 이런 얘기가 어제 나왔고 그 결정은 결코 보류된 게 아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강대규 변호사님 네. 이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안이나 뭐 특별재판소 설치 얘기 등이 나온 것은 아직도 이재명에게 꼬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강경하게 발언을 한 것이고요. 네. 그 와중에 신중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신중론을 왜 주장했냐? 사실 그동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지표를 보면 이재명이 한 40% 넘게 거의 50%에 육박한 여론조사도 왕왕 나왔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또 가장 최근 직전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이 그때보다 한 5% 정도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선고 이후에 그 전날이나 그 이후 날짜를 3, 4일 정도로 여론조사 돌린 거 보면 5% 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별다른 근거 없이 간다면 우리 여론이 더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떨어질 것이고 예.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결정 내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대선 6월 3일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기각 내오면 그게 또 떨어질 수가 있고 여론이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나름 이러한 전략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선 것이라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좀 부각이 됐고 두 분도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과거에 이재명이 트위터에 올렸던 글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자, 당이 알아서 할 것이다. 뭐 적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치 자기 일 아닌 것처럼 남의 일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과거에 트위터에 올린 걸 한번 볼까요? 제일 위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쯔쯔. 쯔쯔. 예. 쯔쯔까지 해줘야겠네요. 쯔쯔까지 해줘야 돼요. 예. 자, 밑에 보겠습니다.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멀쩡한 국민 끌어들여 본인들의 불안함을 표현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재명이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또 볼까요?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 정치 보복이라며 죄 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젠 안 통합니다. 저기 이재명 트위터 뭐 그것만 싹 빼면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저걸 딱 뒤집어 놓고 보면 최근에 이재명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당이 알아서 할 것이다. 법률 행위에 대해서 뭐 어쩌다 이렇게 했는데 저 장면 보니까 어떤 생각 떠오르시나요? 저거는 뭐 그냥 이적이죠. 예. 조적조 때 나온 말 아닙니까? 조국의 적은 조국이고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네. 유시민의 적은 유시민입니다. 하도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그때그때 자기 편의에 따라 해놓으니까 말의 쓰레기를 여기저기 던져놓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옛날 같으면 뭐 저거 찾으려면 한참 걸리는데 요새는 검색 기능이 너무 좋아요. 구글 어시스턴트 뭐 네이버 치면은 저게 다 뜹니다. 그래서 이런 말 했네. 이걸 이 네티즌 우리 누리꾼 수사대가 다 잡아놓은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아니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한다잖아요. 범죄자가 누굽니까? 이거 지금 전과 5범 그다음에 대법원 전합의 압도적 판결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사실상 형량만 정하라고 지금 명령해 놓은 그 범죄 혐의자 아니에요. 이재명 씨가. 그러면 그 판검사가 한다는데 그 판사들이
자신의 앞길을 대선 가도 이거 다 된 밥상 같은 거를 지금 막으려고 하니까 전부 다 니들 다 탄핵해버리겠다. 예. 마비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왜 자꾸 거론되냐. 재상고한다는 거잖아요. 재상고하면 또 조희대 대법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긋지긋한 그 다람쥐 챗바뀐 거예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두 달 사이에 입장을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과 개딸들의 생각은 그 근원을 제거하자. 그 제네시스가 누구냐?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탄핵시켜버리자. 별거 아니다. 우리 국회의 권력으로 탄핵을 시키면 일단 탄핵이라는 게 여러 번 우리가 당해봐서 알지만 마비가 돼요. 이게 마비 주사를 놓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서너 달 뒤에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이제 하면 되는데 예. 자 지금 무슨 생각합니까? 예. 헌법재판소 지금 7명인데 2명 자기가 대통령 돼서 그 2명을 집어넣으면 헌재도 자기 산하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저는요 하루하루 도대체 이재명이 만들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거의 지옥도 수준이에요. 예. 지옥도. 불교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이 꼭 이게 원통형으로 생겼잖아요. 자, 이런 대한민국을 지금 만들겠다고 지금 여기저기 지금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이 3시간 넘게 앉아서 논의한 내용이 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결론의 결정권은 당 지도부에게. 보류가 아니라니까요. 당 지도부에게. 박찬대, 이재명. 이재명은 뒤로 당이 알아서 할 거예요. 네. 자기가 최종 권력자고 자기가 다 명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박찬대가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박찬대 탓이라고 하면 박찬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갈아치우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면서 유권자들 만나서는 악수 안 한다잖아요. 아까 허앵커 말씀대로. 네, 네. 이게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그 김정은이 북한에 이복형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할 때 스프레이 한 방으로 죽입니다. 아시죠? 수건으로 뭐 여자들 둘 시켜가지고 입에다 덮어서 그리고 푸틴이 정적 니발디를 그 암살을 본인은 안 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해서 죽이잖아요. 노비촉이라는 그 유명한 치명적 무기로. 그러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저 유세꾼들 중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악수를 안 한다는 데서 저는 접촉 불가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하도 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접촉만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손에다가 혹시 독침 같은 거 숨겨서 악수할 때 쿡 찌르면 어떡하지? 이제 누가 전에 당했던 것처럼 굳이 칼로 안 찔러도 되는 흉기로 안 찔러도 된다는 걸 본인이 알 정도로 그저 나는 몸조심만 하면 난 대통령 된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처참한 상황으로 한 발 한 발 빠르게 다가가고 있는가 정말 자괴감과 절망감을 느낍니다. 예, 제가 우리 강대우 변호사님께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대법원장 탄핵 소추 관련해서 대법원을 향해서 김민석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저는 합의체 회부 후에 9일 만에 선고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챗 GTP도 아닌데 6만 쪽 어떻게 다 읽었나? 날림 재판이고 기록도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이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법원 사건 기록 열람을 보겠다고 하는데요. 자, 한번 그 질문을 드리기 전에 과거에 박범계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그 장면 CBS 라디오의 내용인데 그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수만 페이지 기록을 얘기하시는데 예. 뭐 본인은 못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분들은 일주일이면 이 수만 페이지 다 읽을 수 수만 페이지 일주일이면 다 읽으세요. 아니 수만 페이지를 어떻게 별거 일주일에 다 아닙니다, 수만 보세요? 페이지. 저도 판사할 때 예. 뭐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짜리 기록도 봤습니다. 매주 한 번씩 하는 재판에 그거 다 처리합니다. 그거 어려운 일 아니다 그 말씀이세요?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근데 예, 방금 박범계의 발언까지 봤는데 직접 이제 재판을 많이 보셨으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저는 제 키만한, 제가 키가 크진 않지만 제 키만한 기록도 지금 저희 사무실에 쌓여 있는데 네. 다 봅니다. 저걸 왜 다 보냐, 수만 페이지를 어떻게 다 보냐 말씀하시는데 손에 골무를 끼고 막 넘기면서 봐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넘겨요?
이게 기록이라는 게 진술 조서가 중요한 증거가 있고 그건 꼼꼼히 있습니다. 테이프 붙여가면서 나머지는 무슨 기사 목록 혹은 무슨 계좌 기록 목록 뭐 이런 게 오는데 그런 것이 또 몇천 페이지예요. 예. 그냥 관련 기사만 프린트해가지고 시간 끌려고 증거를 막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박범계 의원이 2017년도에 한 저 얘기가 맞아요. 맞는 거고 제가 수없이 대법원이 이번에 상고심 선고를 빨리 잡았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이죠. 또 대법원은 연구관들이 있잖아요. 예. 이것이 법률심만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수만 페이지를 다 테이프 붙여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그중에 법률심과 관련된 부분만 또 테이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수십만 페이지건 수백만 페이지건 다 보죠. 그것이 판사의 업무이고 이거는 어떠한 30년 동안 어떠한 한 분야에서 기술을 한 그러한 숙련공이에요. 여러분들 뭐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생활의 달인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들 때 누구는 한 시간에 하나를 만드는데 누구는 한 시간에 한 100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숙련공의 역할로 대법관들은 충분히 볼 수가 있다. 일단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놀랐네요. 근데 법률심이라 사실은 이제 재판연구관 보고서 올라온 것만 봐도 대부분 사실관계나 쟁점을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저희가 어떤 직장 생활에서 국장이나 부장님이 예. 대리나 신입사원들의 보고를 받을 때 예. 보고를 받고 바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죠. 크로스 체크. 그것이 이제 상급자의 역할인데 대법관들도 연구 보고서를 받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기록하고 크로스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심리는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박상규 평론가님, 네. 요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좌파 단체들이 고발한 건이 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 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이런 좌파 단체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것도 공수처에 고발을 했네요. 뭐 공수처가 당연히 수사 기관이긴 하겠는데 마치 민주당이 기다렸던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에 나서라 이렇게 공수처를 압박을 했어요. 공수처가 이거 수사할 수 있습니까? 수사 대상이 됩니까? 수사 대상도 안 되고 예. 공수처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압송 그리고 검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미 그 무력함을 만천하에 입증한 기관이에요. 예. 수사력도 없고 수사력을 떠나서 그 수장의 그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름 보세요.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 이게 좀 말장난이지 않습니까? 예. 검검모입니까 줄여서? 이런 단체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이걸 그 여론전을 하려고 누구한테 수사를 맡겨야 되는데 아직 그 자기가 완전히 틀어진 자기네가 완전히 틀어진 데가 없어요. 네. 검찰도 못 믿겠지. 그 다음에 지금 법원도 지금 탄핵한다고 할 판이니 법원도 이거 넘겨봐야 경찰은 뭐 수사력이 안 된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그러니까 공수처 또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공수처가 지금 수사력을 이미 그 부실함을 드러냈다는 점과 아울러서 지금 이 공수처의 수사를 맡기면 이게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소환도 안 될 것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혐의를 보세요. 무슨 뭐 대법원장을 수사한다고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민주당이 그냥 그 자기네 편으로 그나마 믿을 유일한 그 수사기관이랄 수 있는 공수처를 동원해서 대선 여론전을 지금 선동전을 하는 것이지 그 수사의 실효, 그 수사의 실행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민주당이 지금 각종 악법도 발의를 하고 있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시키겠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리겠다. 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를 하겠다. 이런 여러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앞서 이제 민주당이 공수처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하라. 즉각 수사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법안을 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을 난도질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 최종 법안은 이겁니다. 예. 지금 민주당계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삼권 분립이 막을 내릴 시대가 왔다. 왕조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인데 네.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런 법을 내겠죠. 입법부가 재판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재판하겠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내는 것인데 이러한 법안 하나하나가 다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입니다. 정말 그 민주당 내부에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정작용을 좀 거쳐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더 큰 문제는 이 발의를 하는 거는 충성심에 의해서 뭐 어떠한 개별 의원의 문제로 발의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민주당 내부에 실질적으로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법안이 통과가 될까봐 이 통과가 되면 정말로 사법부와 행정부의 일선 근무하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네. 초비상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이 난도질하고 있고 앞으로 대선 전까지 계속 이렇게 법안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경악한 것은 그 이 민형배가 발의한 대법관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에요. 예. 자, 대법원이 어떤 데입니까? 판사 중에 판사, 법관 중에 법관인 그야말로 최고의 엘리트이자 정통한 분들을 해서 이 나라의 그 마지막 사법부의 그 양심이자 보루로 하는 곳 아니에요? 예. 여기다가 판검사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뭐 사법시험을 합격하지 않거나 로스쿨 안 나온 분들을 하자는 거야. 변시도 안 본 분들을. 자, 그럼 민형배가 자기가 하고 싶은가 봐요. 민형배 어떤 사람이냐? 광주 출신인데다가 전남대 나와서 또 전남일보 또 기자하다가 예. 완전히 그런 사람인데 나는 민형배가 이 법을 낸 거 보고 민형배가 만약에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 자기가 대법관 되고 싶어서 이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건 정말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이거 만약에 우리가 해외 토픽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거 한다고 보면은요. 아니 도대체 이 나라는 대법원의 3분의 1, 33%를 그 이상을 이 이상이라고 해놓은 거 보니까 한 뭐 과반수도 할 수 있다는 이 이상이란 말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3분의 있어요. 1 이상이면 어디까지 확장될지 아니,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상이란 말 이거 이 법에 등이란 말 하나 넣어놓으면 이게 굉장히 해석이 분분한 건데 이 이상이란 두 글자 가지고 민형배가 대법관을 노리는구나. 그러면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장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그 말도 안 되는 민간인이 들어온 이런 그 좌파 기자 출신이 들어와 가지고 하면 이런 될 수 있잖아요. 이 법에 따르면 법원조직법 개정안 만들어서 통과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장삼이사 좌파 그 누구도 대법관이 되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 호선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격 안 따지고 대법원장도 할 수 있는 세상. 저는 여기까지 보입니다. 이 법안에서. 제 말이 틀렸다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식의 법안까지 논의를 하고 지금 온갖 법을 보면은요. 이건 그냥 뭐 코미디 하는 분들한테도 미안해서 이건 코미디도 아니에요. 예, 이건 요즘은 그냥 정치가 아예 코미디. 이건 완전히 무슨 공포극이에요. 공포극. 이게 그 진보 좌파와 보수 우파가 다른 점이 이런 부분인 건데 진보 좌파 계열에서는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 입법 만능주의로 가면서 혹은 사람을 교체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앉히자.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앉히자. 그러면서 군대 내에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 출신의 여성으로 앉히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군인 출신 여성으로 앉히는 거는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진보 좌파적인 시각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하나씩 좀 먹으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가냐면 지금 국민들의 여론을 받들기 위해서 대법관을 일반 판사가 아닌 일반 국민으로 앉히자. 그러면 만약에 자 우리 세계화 추세에 앞서가지고 대법관을 외국인을 앉히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문화관광부 장관도 외국인을 앉히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을 뜯어 고쳐야 되네? 국가공무원법에 국민이 아니면 공무원이 못 되도록 되어 있는 그 조항도 고쳐야 되겠네? 대한민국 난도질을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추가해서 한번 이 부분 여쭤볼게요. 이제 법률과 관련된 부분이라. 자,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됐던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이 문제. 이 관련 토론을 하다 보면 유무죄 문제 다투다 보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가끔 그 사례로 거론이 네. 되잖아요. 이제 근래 정치인들 중에 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사례 또 유형 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조국혁신당 최강욱 의원도 있고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으로 재판받고 있고 뭐 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로는 그 엄청난
엄청나게 많이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는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약간 반성이 아니라 그나마 반추 정도라도 하는 사람들. 아, 내가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앞으로는 자중하겠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겠다라고 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나마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이 1심을 2년 2개월이나 시간을 끌고 또 반성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나온 것이고요. 앞으로 이 기조가 항소심에도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뒤에서 한번 그러면 네. 좀 더 한번 다시 네. 한번 확인하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을 향한 민주당과 이재명 측의 파상적인 지금 공격, 집단 광기, 집단 실성한 것이냐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 장면 살펴봤고요. 자, 실제로 이재명의 재판을 이제 담당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 7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형사 7부로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로 배당이 이제 됐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에 공판기일을 15일로 지정을 했는데 박평론가님, 자 파기환송심 관련해서 재판부가 바로 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장면들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일단 상황을 보고 계세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 분도 아니고 10대 2예요. 예.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두 명의 그 파기환송심에 반대 의견을 낸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두 명의 대법관의 그 반대 의견을 보면 저도 그날 당일날 여기서 김진미 변호사하고 방송했지만 그 변호사가 모르겠다잖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저게 논리적으로 뭔 소리인지 반대 의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논리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10분이 지금 그 대법원장 포함해서 이거는 무죄가 유죄가 확실하니까 형량만 정해라. 이게 이제 파기환송심의 그 취지이고 뜻이에요. 사실상 지시인 겁니다. 최고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걸 그 재판부를 배당하고 소환장을 보내는 것까지 시간이 재보니까 27시간 걸렸어요. 그냥 정말 탁탁탁탁 진행된 거예요. 왜 그러면 민주당은 이걸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빨리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라는 거예요. 대선 전에 빨리 그 이재명이 이 어떤 형량인지를 판단을 해라 이거예요. 형량을 결정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파기 자판을 해서 대법원이 그냥 그날 다 끝내버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법이라는 게 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면 형량을 정하는 곳은 서울고법이니까 이렇게 한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뜻을 받은 이재권 재판장 등은 이걸 속전속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7시간 만에 소환장을 보냅니다. 예. 그 소환장이 두 군데로 가잖아요. 예. 얼마나 또 이게 치밀하냐면 한 곳은 이재명의 주소지가 있는 인천 계양을이에요. 공식 주소가. 네. 그 인천지법으로 하나 보내고 하나는 여의도에서 활동하니까 의원회관이니 뭐 대표실이니 뭐 다 여의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접 전달하세요. 라는 그 아주 친절한 설명까지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금요일 날 4월 2일 날 우체국으로 갔어요. 그 우체국에서 바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수 진영으로서는 참 안타깝고 진보 진영 특히 그 이재명 일파에게는 너무나 행운인 게 어린이날 연휴에 걸려요. 예. 3, 4, 5, 6일까지 4일간 보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또 지연 아닌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7일 날에야 이제 가는 거예요. 뭐 서울하고 인천이니까 금방 가겠죠. 그런데 이걸 또 안 받으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조치를 취했는데 법적으로는 우리 그 강대규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 직접 전달 안 받아도 됩니다. 이재명이. 거기에 따라서 거기다가 놔두고 오면 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때도 좌파들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지네들이 돌려받는 거예요. 예. 거기다 놔두면 되거나 보좌진에게 주면 돼요. 이거 전달하세요. 그거를 유치송달 혹은 보충송달이라고 한답니다. 네. 자, 그 얘기는 설명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냥 간주하는 거예요. 이 간주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7일 날 들어간 걸로 볼 거예요. 그래서 잡은 게 15일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그 15일을 디데이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네. 15일 날 이재권 재판장이 하는 걸 봐서
그날 재판을 강행하면서 이재명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 안 나오겠죠.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이재권 재판장 다음 기일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도 안 나오면 이제 투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는 거예요. 야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재명 안 나와도 그냥 재판을 밀고 간다는 것이고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5월 22일 전후나 늦어도 25일 전에는 그냥 재판을 그날 끝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변론 기일 할 게 없어요. 뭘 변론을 합니까? 재판 10대 2로 대법원에서 다 결정해서 내려보냈는데 교장 교감 선생님이 사인한 게 와 있어요. 그 교사는 그거 점수만 주라는 거잖아요. 점수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벌금 200만 원 이상, 징역은 10개월. 이 권고 라인 안에서 결정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세 번째 재판에 안 나오면 그날 다 끝낼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가겠다는 게 이재권 재판장이 암시하고 밝힌 앞으로의 스케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이 수족들이 어제 3시간 넘게 모여서 펄펄 뛰면서 바로 지금 그 판사 탄핵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이재권 재판장 그리고 뭐 송미경 이 세 분을 다 탄핵할지 아니면 재판장만 탄핵해도 이게 아마 재판이 안 될 거예요. 한 사람만 할지. 그건 모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과 박찬대의 손에 넘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재판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 파기환송심 자체를 말살시키려는 겁니다. 이걸 똑바로 아셔야 이게 지금 우파 입장에서는요. 어린이날 연휴 뭐 대체휴일 즐길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거든요. 이걸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지금 이거 휴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전쟁은 이미 어제 시작됐어요. 네네. 자, 파기환송심 형사고발, 형사칠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환장과 기일 통지서를 전달하는 집행관 송달 조치를 했죠. 자, 그런데 서울고법에서 이 조치를 할 때 재판 지연을 과거에 여러 가지 사례를 이재명 재판에서 봤기 때문에 재판 지연은 더 이상 안 된다. 이걸 차단하려는 조치인 것인지 아니면 이외 다른 측면이 있는지 우리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제는 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 공직선거법 633 원칙이 있는데 1심을 2년 2개월 동안 끌어오고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이재명 송달의 방식은 뭐 우편 송달, 등기 송달, 교부 송달, 집행관 송달, 뭐 공시 송달 여러 가지 송달의 방식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편을 통해서 등기로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근데 네. 이재명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주소지가 피고인 이재명의 집 주소가 있을 것이고 피고인 이재명의 직장 주소지인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을 것이고 또 직장 주소지인 지역구 사무실이 있을 것이고 또 직장 주소지인 당대표 민주당 사무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보좌관들에게 전해줘도 보좌관들이 전 등기에 사인 안 할게요. 저는 안 받겠습니다. 혹은 가족에게 전달해도 저희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재명이 있는 장소에 직접 가서 집행관이 손에 쥐어주는 전달을 방식을 취하겠다라고 고등법원이 집행관 송달 방식을 선택한 것이고요. 네.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재명이 얼마 전에 여기서 이제 이재명이 말하는 나는 사람하고 악수하지 않겠다. 저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예. 이 얘기를 한 게 예. 집행관이 오면 혹시 나에게 테러를 할 사람인가 해서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집행관이 서류 봉투를 갖고 가잖아요. 예. 그 서류 봉투 안에 뭐가 있을 줄 알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악수하고 만납니까? 나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눈인사만 하겠습니다. 눈으로는 송달이 안 되거든요. 눈인사로는 레이저빔을 쏴서 송달을 못하기 때문에 뭐 이 모든 일맥상통함이 악수를 받지 않겠다는 게 테러 위협이 있다는 게 아니라 송달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인 거고 법원에서 집행관 송달 종착지가 안 되면 그 요건에 의해서 공시 송달로 빠르게 진행할 것이고요. 예. 이게 왜 가능하냐? 결론이 정해진 판결입니다. 파기환송심은 여기서 더 이상 새로운 증거가 나오던가 새로운 증거도 못 나오죠. 이미 1, 2심 포함해서 30개월을 했기 때문에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유도 기속력에 의해서 대법원에 파기환송된 이유를 쓰면 되기 때문에 한 번 출석하고 땡이에요. 선고기일 잡고 그날 종결합니다. 근데 나오려면 송달이 돼야 되는데 송달 안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그래서 이재명이 5월 2일 일정은 강원도, 5월 3일 일정도 강원도, 어제 일정은 경상북도. 오늘 잠깐 조계사에 왔다 갑니다. 서울 조계사에. 네네네. 오늘 올 때 그때 딱 전달을 해야 돼. 아마 10시쯤부터 행사가 시작되는데 네. 그때 전달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아마 내일부터 다시 또 전국을 뺑뺑이 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앞서 이제 박상규 평론가님이 지금 고법에 가 있는 이 사건 민주당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 형사 7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지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만일 15일에 재판에 이제 이재명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거의 100%죠. 네. 그러면 재판을 또다시 빠르게 잡을 가능성도 동시에 재판부가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재판부의 재량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만일 조치를 해간다면 그 다음에 민주당은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어떤 조치를 그러니까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이 후배 기자들로부터 자세히 들었어요. 예. 별 얘기가 다 나왔지만 15일 날 이재권 재판장이 분명히 법정에 안 나올 이재명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일을 다시 잡을 겁니다. 그럴 때 이거 며칠 날 또 잡아서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빠르다. 이게 또 빠르게 잡았다. 그래서 무조건 5월 한 그 말 이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22일에서 25일 사이에 그냥 재판을 끝내려고 하는 멘트가 나온다. 그러면 법관 탄핵에 들어갈 거예요. 이건 도저히 기다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은요 6월 3일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안 나올 거라는 건 자기들도 알아요. 네. 재상고 절차라는 진짜 침대 축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만 치르면 되는데 부담이 뭐냐? 이 이재권 재판장의 서울고법 형사 7부가 형량을 땅땅땅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형량을 그냥 결정해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게 5월 말에 나오면 자 이재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징역 뭐 6개월, 10개월 해버리면 거의 재앙 수준인 것이고 최소한 징역 200만 원 이상 저는 무조건 징역 200만 원 이상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징역 200만 원 이상을 확정해서 서울고법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재상고를 하든 말든 모든 국민은 이재명은 법률적으로 이제 피선거권 5년 박탈형을 받았구나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예. 그게 대선 한 일주일 전에까지 나온다면 저는 지금 악화된 이 여론은 그때 정말 더 악화될 수 있다. 그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느누이 그 이번 조치가 이루어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선거를 이겨야 된다. 네. 보수 우파가 선거를 이겨놓고 싸워야지 선거는 뭐 어떻게 지더라도 이재명을 나중에 대통령이 된 뒤에 그 자리에서 법적으로 내려오게 하는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끌어내리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게 불가능해요 거의. 그러니까 자꾸 헌법 84조 이것도 지금 무력화시키겠다고 하잖아요. 헌재를 장악하니까. 그래서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대선을 정말 해볼 만한 승부로 가려면 5월 말에 선거에서 되도록 빠르게 더 멀리 떨어져서 적어도 이 이재명의 유죄 확정 판결 이게 그러니까 형량이 나오는 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재명 민주당이 어제 긴급 의총에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고 15일 날 이재권 재판장 입에서 이거를 계속 빨리 두 번째도 빨리 잡고 세 번째 재판도 대개 제 예상은 세 번째 재판에서 끝낼 거예요. 근데 15일 재판에서 그 세 번째 재판까지 시간이 대단히 빠를 것이다. 이런 기미가 만약 이재권 재판장 입에서 15일 날 오후 2시 이후에 나오면 그때는 이제 시퍼런 칼을 꺼내서 탄핵의 칼을 꺼내서 이재권 재판장 등을 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고합니다. 네. 5월 15일이 목요일입니다. 예. 그런데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재판을 하는 재판부예요. 아, 그래요? 이게 재판부라는 게 보통 판사님 3개 있는 그 합의부 혹은 한 명 있는 단독부 이 재판부라는 게 일주일에 2번 정도를 해요. 어떤 재판부는 월목을 하고 어떤 재판부는 뭐 화금을 하는데 그 형사 7부는 수요일 금요일 날 재판을 하는 건데 목요일 오후 2시에 이재명 재판만을 연 것이죠. 왜냐하면 혹시나 있을 불상사가 발생하면 다른 사건 재판을 왔던 뭐 피고인의 가족들이나 방청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기일을 연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 법관을 탄핵을 한다? 이럼 어떤 효과가 있나? 사실 그 형사 7부는 선거 전담이긴 한데 그 만약에 이 법관을 탄핵을 하면 그 강력범죄인 경우에는 그 판사는 이재명 재판만 하는 판사가 아니에요. 판사가 보통 한 100건, 150건을 갖고 있습니다. 200건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는 강간, 마약,
뭐 등등의 굉장히 조직범죄, 조폭범죄, 강력범죄들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1심에서 구속된 사람을 재판하고 있다. 근데 법관이 탄핵돼가지고 이 재판을 진행 못하면 6개월 항소심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기 때문에 그 구속해놓고 그분들이 풀려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 법관 한 명을 탄핵을 하면 정말로 그 심각한 악성 범죄자들이 구속에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법관 탄핵만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앞서 이제 이 재판 기일에 한 번 참여를 안 하면 네. 또 한 번의 재판 기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환장을 보내고 그 2번에 걸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 3번째 재판에서 결정을 한다. 이게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형사소송법의 강행 규정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재판부 재량입니다. 재량이고 정말로 저도 이제 직결 재판 네. 그 당일날 첫 재판에서 선고를 하는 그러한 재판도 많이 있었는데 네. 뭐 음주운전이나 뭐 사례가 다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양형 자료를 미리 다 냈을 경우에는 그러면 바로 선고하겠습니다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건 경우에는 제가 그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 15일 날 즉시 즉일 선고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거의 불가능할 거고 다만 그 다음 기일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요. 그 다음 기일을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잡은 다음에 그때도 안 나오면 그때는 즉일 선고하겠다라고 미리 말을 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던가 자료를 내던가 해라. 그 정도의 언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예. 자, 그러면 파기환송심 재판부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판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강대규 변호사님은 법조계 좀 입장에 서서 한번 좀 평가를 해주시고요. 박상규 평론가님은 이제 언론에 계셨으니까 언론 정치권에서의 평가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재판장인 이재권 고법부장 판사 그리고 주심인 송미경 고법판사 뭐 돌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대략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뭐 이 일단은 서울 고법부장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네. 그동안 굉장히 일말의 그 문제점도 없이 법 판단을 내려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재권 부장판사님 경우에는 서울대 법대 나와서 정통을 가진 엘리트 판사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정 성향이 없다. 특정 정치 성향 없이 균형 잡힌 판결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송미경 판사님 같은 경우에도 특정 정치적 성향은 밝혀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사라고 변호사들 사이에서 평을 받고 있고요. 박주영 고법판사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나왔는데 이분도 똑같아요. 그냥 원칙과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선호한다. 근데 판결문에 가끔은 서사를 담기도 하고 메시지를 담기도 하신대요. 그러니까 아마 판결문에 이재명에 대해서 그동안 일말의 행태에 대해서 꾸짖는 게 나올 겁니다. 그 꾸짖는 거는 아마 이런 식일 거예요. 너는 대통령 후보자라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키냐? 특히 절차를 안 지키냐? 왜 송달을 안 받냐? 이런 식으로 해서 꾸짖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우리 박평론가님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뭐 법적인 얘기는 하셨으니까 다 정통 법관이죠. 네. 뭐 법관이 아닌 분들이 정통하고 법리에 박지 않은 분들이 서울 고법의 이런 중요 재판부에 배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공통적인 것이고 이재권 재판장 제주 출신의 제주 제1고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법대를 갔죠. 이게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바로 원희룡 전 장관입니다. 네. 뭐 본인들의 나이 차이가 제가 알기로 한 5살 차이 나요. 이재권 재판장이 56세, 원희룡 의원이 지금 62세니까 한 6살 차이 나네요. 그 정도면 제1고등학교 동문선후배로서 친하다고 봐야죠. 얼굴도 알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분이 이력을 보면 재밌는 이력이 하나 나와요. 주요 법관 이력 중에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얘기할 때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 이게 뭐 정치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장과 이 고위 지도부 판사님들의 뜻을 잘 알고 그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는 얘기가 사법부에서는 정무적 감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점을 이제 알고 이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송미경 판사는 이제 그 공보 판사를 또 했어요.
기자들을 상대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이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분은 나이가 51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박 판사는 산업공학과 그러니까 이과 출신이에요. 이과 출신으로 판사가 됐으니까 아주 특이한 경력인데 막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재판부는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문제의 3인방 판사와는 달라요. 거기는 경력 대등 재판부라고 해서 그 재판장이니 주심이니 하는 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재판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와 주심 사이에는 위계가 있어요. 나이 차이도 있지만, 그리고 주심과 또 45살의 박 판사 사이에도 또 위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등하지가 않아요. 이재권 재판장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주심의 뜻이 반영이 되고 막내는 보충 의견을 내는 이런 형식이 될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이재권 재판장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 이재권 재판장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을 거스를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를 출입하는 모든 기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일부 좌파지 기자들 빼놓고.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이 재판부를 보면 된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10대 2로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뜻을 신속하고 잘 받드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재판부가 공정하게 진행하는 게 핵심이겠죠.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범죄행위에 대해서 냉정하게 신속하게 판단하는 게 핵심이겠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실상 이제 양형만 결정하면 됩니다. 2심 판결 무죄로 했는데 그거 파기했기 때문에 형량이 어떻게 나올까? 인심 형량이 나올 건지 아니면 다른 형량이 나올 건지 그것도 중요한데,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이 혐의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혐의다 이렇게 판결 선고에 있는데, 우리 강대 변호사님, 이 형량 문제 양형 결정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비교적 이거 결과 자체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겠네요. 양형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형량 어떻게 보세요? 아니 항상 대법원의 기존의 그 판례 중에 이런 판례가 몇 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항소심은 파기환송을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항소심은 1심의 그러한 양형에 대해서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 그건 뭐냐?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어떠한 피고인의 심정에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1심의 형량 그대로 선고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현저히 부당하냐 아니냐라는 문제인데, 저는 사실 그 1심 선고를 앞두고 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고 수없이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랬죠. 구속은 아니다. 근데 벌금형도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고 김문기 씨의 아들이 법정에 나와서 직접 증언을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이건 판사가 벌금형을 줄 수가 없다. 또한 국토교통부 어떠한 문서 공문이 온 것을 협박이라고 말했다는 거는 이거는 판사가 벌금형을 줄 수 없는 부분이다. 집행유예가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많이 주장을 했고, 항소심에서도 현저하게 변동 사유가 없는 이상은 집행유예가 나올 것입니다. 네. 자, 추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걸로 좀 마무리 돼야 할 것 같은데, 이 주제 부분은 자, 아까 파기자판 파기환송 문제도 이 박평론가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체로 이제 보수층에서는 대법원이 이 사건은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좋겠다 또 그렇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파기환송이 됐어요. 근데 판사 출신 한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있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이유는 법률심이라는 의미에서 유무죄만 판단하고 양형은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말도 응당 이유가 있는 말이고요. 양형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판단을 해라라는 것인데, 만약에 파기자판을 대법원이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우리 파기자판 합시다. 그러면 선고가 이렇게 일찍 못 나옵니다. 파기자판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선고가 6월 3일 이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 자판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 몇 번의 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 파기환송 합시다. 대법관들 딱 모여가지고 그 10명의 대법관이 파기환송 합시다 얘기하니까, 그러면 판결문 빨리 쓸 수 있지, 바로 선고기일 잡읍시다 해서 선고기일을 5월 1일 잡은 거고 돌려보낸 거야. 이것이
파기 재판보다 파기 환송을 해서 그 선고를 받는 게 더 빨리 절차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가 있고 이것이 사법 정의에 더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파기 환송을 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펜앤마이크와 정다운 3이 함께 준비한 30년 산삼장인이 정성껏 키운 산양 산삼 펜앤마이크 TV 단독 혜택 산양 산삼 5년근 3플러스 3뿌리 42,900원 산양 산삼 7년근 3플러스 3뿌리 75,9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070-402-7087-9 전화 문의는 070-402-7087-9 구독, 좋아요. 자, 1부 시작합니다. 강전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이따 후보 단일화 문제는 좀 집중적으로 중간에 좀 분석하는 걸로 하고 우선 민주당과 이재명의 이런 입법 쿠데타, 입법 내란, 법치주의 파괴, 헌정 질서 붕괴를 노리는 이 책동에 집중적으로 좀 책동을 분석해 보겠는데 이 문제부터 한번 좀 주제로 다루고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드디어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에 지금 나섰네요.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에 행위 부분, 지난번에 이재명이 자신의 재판 부분에서 이 행위 부분에 관해서도 의견을 낸 바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행안위에 직권상정을 민주당이 한다고 합니다. 단독으로 처리를 하겠다. 네. 이런 건데 자, 이 대법원의 판결에도 이 문제 행위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정면 위배하는 그런 지금 책동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처벌이 이제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까 처벌 조항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너무 우려되는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사법부의 그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입법부가 폭주를 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네.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것이 그 법 안에서 헌법 안에서는 입법부의 권한이 맞습니다만 이렇게 쓰라고 준 것은 아니죠. 근데 그렇죠.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처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야기가 됐었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을 때는 진행 중인 사건들이 모두 재판이 정지되도록 이렇게 아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의 모든 사건이 중지된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84조의 해석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새로운 조항을 넣는 거거든요. 이런 걸 발의했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했다는 거.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올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 안에도 뭐 율사 출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 많은데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겠다라는 속셈으로 보이는데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도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아예 삭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법을 만들면서 개정을 하면서 동시에 시행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6월 3일 조기 대선 전에 확정되기는 실상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5월 15일에 파기환송심 재판이 있는데 그날 출석하지 않겠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서류도 그 민주당 당직자들한테 뭐든지 받지 마라. 네. 막 이런 지침도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5월 15일은 좀 공전이 되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 법원에서 이렇게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재판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면은 피고인 없는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러면은 15일 날 만약에 안 나갔을 때 16일로 기일 잡고 16일 날 선고까지 해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사건 들어가지도 않은 고등법원 판사들까지도 같이 탄핵해버리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 맥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라고 해도 다시 유죄가 나와도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으로. 그래서 지금
남들은 3번 하는 재판을 이재명 대표는 5번까지 받게 되는 건데 올리면은 뭐 대법원이야 금방 확정이 되겠지만 이게 뭐 7일의 상고 기한이라든지 20일의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이런 게 있어서 6월 3일 전까지는 확정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속셈은 지금 이런 법안 발의했을 때 어차피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지금 2조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 행사할 거는 사실상 뭐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돌아왔을 때 200석으로 하기 어렵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뭐 그걸 제2요구권 행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150석이 지금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뭐 개정안 통과시키고 이재명 당시 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바로 공포해 버리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게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피고인 민주당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민주당은 물론 이재명의 리스크가 당의 리스크. 네, 물론 434억 원 토해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완전한 운명 공동체로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수권 정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 것인가? 굉장히 의문이 드는 지점이죠. 예. 자, 허위 사실 공표죄 개정 문제 먼저 다뤄봤고요. 자, 이재명 문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지난 5월 1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이후에 직접적으로 대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자신의 입으로는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당이 그 역할을 했죠. 민주당 의원들이 전면에서 그걸 나섰는데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서 계속적인 협박을 가해왔는데 이제 이재명이 직접 대법원을 직접 공격하는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법부를 겨냥해서 3차 내란도 진압될 것이다. 진압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3차 내란이다. 이런 취지로 이재명이 발언을 했네요. 그렇죠. 이제 뭐 내란, 사법 내란, 사법 쿠데타 뭐 이런 표현들도 민주당이 계속 써왔는데 이재명 대표도 앞장서서 처음에는 약간 뒤로 빠지는 듯 하더니 이제는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되게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뭐 위증교사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모든 것이 다 정치 검찰로부터 본인의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하다가 그동안에는 법원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한 듯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민주당에서는 당직자들이 조금 과하게 표현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법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형태로 좀 지침을 내려주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이재명 대표도 뭐 극단으로 와 있는 상황이고 믿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 초선 의원들이 좀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작년 총선 과정에 있어서 비명횡사, 친명횡재 이 공천 과정에 들어간 사람들이 초선 의원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원외 조직, 그 지지 조직이었던 더민주혁신회의라는 데가 있는데 뭐 양문석, 김준혁, 뭐 문제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쪽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외 조직이다가 작년 총선 때 31명이 원내로 진입을 해요. 이들이에요. 이들이 계속적으로 더민주혁신회의를 전국화시키고 더 키우면서 자기들이 앞장서서 처음에 대법원장뿐만이 아니라 파기환송 의견을 냈던 10명의 대법관 전부를 탄핵하자라고 초선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본인들의 공천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하라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 공천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지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본인이 뭐 경청 투어라고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역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당신이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 당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 아니 우리 또 대선 치러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너무 나라가 혼란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경청 투어를 진행을 하면서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내란 세력이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역풍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뭐 물론 핵심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더 단결할 수도 있겠죠. 민주당 당원들이 계속 뭐 가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중도층에서 보기에는 이건 너무 과하다. 실상 좀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이렇게 대법원에서 확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죄 취지로 판결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확정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파기환송심은 그대로 판결을 할 거고 그대로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유죄라는 것에 있어서는 확정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은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5월 그런 1일에 시간도 줬죠. 5월 1일에 선고가 났으니까 5월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뭐 전당대회를 다시 한번 하든 뭘 하던 간에 후보 교체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있는데 근데 본인들은 이재명과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일단 초선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과의 어떤 운명 공동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재선 3선 이상의 좀 선수가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심으로는 좀 불만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재명이 사법부를 향해서 특히 대법원을 향해서 3차 내란을 진압하겠다. 뭐 이렇게 사법부 전체를 향해서 특히 대법원과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향해서 3차 내란도 진압하겠다 이런 것일 텐데 뭐 유죄 선고가 미칠 파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하겠죠. 그런데 이 3차 내란이라고 규정한 게 이번 이재명과 민주당의 선거 전략 중에 내란 종식 이게 그렇죠. 이제 선거 기본이죠. 그게 이제 프레임이나 구도의 연장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지금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무리해 보이지만 이들은 사법 내란을 하고 있다. 사법 쿠데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는 프레임으로서 본인들이 대법관을 탄핵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께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먹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안타까운 게 탄핵이 너무 쉬워요. 예. 진짜, 탄핵이 쉬워졌어요. 우리 예전에는 네. 탄핵이라는 것이 굉장히 입에 꺼내기도 어려운 단어였는데 민주당이 되고 습관성 탄핵, 습관성 그 특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이재명 대표가 5월 1일 날 낮에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그날 밤에 갑자기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고. 그리고 그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 소식을 듣고 본인이 먼저 사표를 낸 거잖아요. 이게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지금 이제 14명밖에 국무위원이 남지 않았어요. 물론 정부에서는 11명 이상이면 괜찮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혹시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게 재판을 넘어가게 됐을 때는 헌법에 있어서 국무위원은 15인에서 30인,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14명으로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법원의 해석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정말 국무회의가 헌법기관이고 그리고 뭐 그동안에 감사원장에 대해서 탄핵했었던 부분 결국에는 뭐 다시 기각이 돼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여기도 역시 헌법기관인 것이죠. 그리고 대법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 이게 헌정수호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점인 거예요. 지금 뭐 내란 종식이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나머지 이제 사법 리스크들 그것도 재판부 판사들이 다 사람이잖아요. 예. 분명히 역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막판이고 본인들이 여기서 정권을 잡으면 앞서 무슨 법을 개정을 하겠다라는 둥. 또 대법관 지금 14명인데 30명으로 증언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정권 잡으면 16명 임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일부는 뭐 판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들을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까지 넣었는데 이게 본인들과 가까운 사람들 시민사회단체에서 들어갈지 누가 압니까?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방통위의 사실은 개정법을 보면 개정안을 보면 비슷한 상황이네요. 사실은 이제 대법관들을 지금 30명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좌파 시민단체 인사들도 들어갈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조봉암하고 김대중에 비유하면서 자신이 자기 상황을 조봉암, 김대중에 좀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이랬는데
이 조봉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유한 어떤 노림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살인, 난 예. 여기서 살아남겠다. 그리고 그게 본인이 살아남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도 이 판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판결이 빨리 나왔냐? 이런 것들, 뭐 6만 페이지를 읽을 시간이 있었어? 뭐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박하는 민주당 쪽 인사들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보면은 자범 수준인데 본인을 뭐 김대중, 조봉암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강성 그 개딸 지지층 이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좀 관망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들에게도 오히려 역효과가 있는 이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리수를 쓰면서 본인을 약간 좀 신격화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지금 당 내에서 아버지라 불리고 있는데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이런 것들은 너무 과하다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또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이외에 사람이 없어요. 네. 이번에 그 경선 과정도 김동연, 김경수 이렇게 두 명의 후보가 나오긴 했는데 굉장히 좀 매가리가 없었죠. 어떠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그냥 맞춰주기식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동연 지사는 다시 그냥 경기도지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경수는 본인의 뭐 다음번 스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인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었는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상 이재명 외에 다른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이 조봉암, 김대중 비유한 이유 사법살인이었다. 사형을 선고받았다. 뭔가 자신이 그런 법원으로부터, 이 사법부로부터 그런 사법적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런 측면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겠네요. 자, 주요 쟁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치를 파괴하는 장면들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민주당이 주요한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서 걸고 넘어진 몇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6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잖냐, 졸속 재판이잖냐,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다 봤냐, 다 봤는지 열람 기록을 공개해라, 뭐 공세를 지금 나흘째 하고 있는데요. 자, 박범계 영상 보고 한번 그 문제 한번 좀 다시 쟁점 다뤄보겠습니다. 뭐 수만 페이지 기록을 얘기하시는데 예. 뭐 본인은 못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분들은 일주일이면 이 수만 페이지 다 읽을 수 아, 있습니다. 수만 페이지 일주일이면 다 읽으세요? 아니, 수만 페이지를 어떻게 별거 일주일에 다 아닙니다, 보세요? 수만 페이지. 저도 판사할 때 예. 뭐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짜리 기록도 봤습니다. 아. 매주 한 번씩 하는 재판에 그거 다 처리합니다. 그거 어려운 일 아니다 그 말씀이세요?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자, 박범계뿐만 아니라 최기상 여러 의원 판사 출신들의 민주당 의원들이 많죠. 검사 물론 변호사 출신도 적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판사 출신인 저 법조인 박범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저 앞장서서 이 박범계 의원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 판사 이 대법관들이 6만 쪽의 페이지를 읽었겠냐? 이거 대법관들이 재판 기록을 자세히 보지 않고 제대로 보지 않고 졸속 재판을 했다, 이런 걸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박범계도 모르지 않을 텐데 이걸 대법관을 공격하는 거, 이게 뭐 약한 골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뭐 마지막 발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박범계 의원이 판사이기도 했고 뭐 법무부 장관이기도 했고,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과정에 있어서 저런 인터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이에요. 네. 1심이랑 2심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사실심이고, 그러니까 뭐 증인을 추가로 부른다라거나 혹은 뭐 같은 증인을 한 번 더 부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대법원은 공판기일 자체를 열질 않습니다. 그냥 항소심, 그러니까 원심의 판결이 법적으로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공판기일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선고기일이 지정이 되면 그냥 선고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판단이 끝났을 때. 예. 그러면은
그동안에 3월 26일에 항소심이 끝났고 그리고서는 며칠 정도 뒤에 기록이 모두 대법원으로 넘어갔다라고 하고 그때부터 재판연구관 한 100명 정도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붙어서 거기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을 했다는 거죠. 그 4월 22일, 24일 두 번 심리가 있을 때 22일은 좀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하고 24일에는 어쨌든 이 재판연구관들이 만들어낸 보고서를 가지고 그날 검토를 하면서 표결까지 했다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일반적으로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가면 심리 기일을 한 차례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사건은 어쨌든 두 차례를 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재판 연구관들이 붙었던 거죠. 이게 뭐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9일 만에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월 26일부터 이미 검토는 시작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시기적으로 왜 대선을 앞두고 지금 선고를 해? 이거는 어떤 정치 개입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1심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요. 633 원칙이 있는데 1심이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항소심이 4개월 정도 걸렸어요. 만약에 6개월 안에 뭐 적어도 1년 안에 이렇게 좀 1심이 빨리 끝났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미 진직의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1심이 너무 오래 걸렸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민주당 쪽 인사는 아무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본인들 눈에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가벼운 말, 9일 만에 6만 페이지 이런 것들로서 현혹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이야기했고 법조계에서도 이야기했고 심지어 박범계 의원조차도 과거에 자기는 수십만 페이지를 봤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억지 논리가 참 계속되고 있는데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범계의 발언 영상을 통해서 저들이 자기 눈을 찌르는 장면들을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한번 장면 쟁점이 되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선원의 음모론을 한번 그 장면을 볼 텐데 박선원 음모론 이야기를 하니까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이 그 사이에 박선원 잡으려고 왔네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베스트로사 배용찬입니다. 예. 업무론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예. 진실과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예. 국정원 1차장 출신 박선원이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했던 발언인데요. 이 음모론 관련된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과 이쪽 법조계를 잘 아는 선배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 소위 윤석열 5인방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대요. 예. 김현장의 변호사라는 분이 있답니다. 예. 그 사람이 윤석열하고 엄청 친한 그 5인방인데 지난 한 달 동안 잠적했던 것처럼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때부터 윤석열과 조일의 사이를 덜이 놓으면서 이 계획을 세운 거 아니냐. 그리고 한덕수가 누구냐. 한덕수가 김현장 고문했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 한덕수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직을 박탈하고 그리고 한덕수가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계획이다. 예. 먼저 오셨으니까 자 박선원 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과 뭐 김현장 변호사 어떤 S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죠. 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에 카르텔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 내용이 뭐냐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냥 제보를 저런 식으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전화 안 받으니까 아마 뭔 작업을 했겠지 이런 음모론을 제기를 했어요. 소장님 먼저 오셨으니까 소장님 네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럼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배추도사는 항상 사실과 진실만을 이야기하니까 네. 업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하고는 확연하게 대비가 되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박선원 의원은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뭐 법안 통과라든지 국민들이 세금 줘서 세비 주는 또 의정 활동에 요구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뭐 정확한 근거가 있거나 그러면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다든지 그러면 없잖아요. 그게 없고 그냥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박선원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홍장원 전 1차장이나 또 여러 또 논란에 또 관련된 됐던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의정활동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실력으로 의정활동 잘해서 아 저 사람 실력이 있는 국회의원이다. 그냥 이념적으로 같은 쪽이니까 아 박선원 잘한다. 윤석열 때려잡아라. 이런 평가를 받는 건 말고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해서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뭐 국정원 출신이고
박선원 의원은 제 또 대학 선배이기도 한데 그냥 저는 항상 올곧은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손해도 많이 보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 음모론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 일 열심히 하시라. 왜냐하면 근거도 없고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 친구고 누구 뭐 카르텔이라고 해서 대법원장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판단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 계속 흔들어 가지고 사법부를 완전히 그냥 개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자체가 차라리 우리 국민들 마음은 이럴 거예요. 이럴 국회의원들 같으면 다 그냥 뽑지 말고 그러니까 참 유권자들도 문제예요. 이런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국회의원 세비를 다 주면서 돈을 주면서 역할을 하기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정말 차비도 안 나오는 이런 왔다 갔다 하면서 방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국회의원 이 세비가 얼마입니까? 4년 동안 거의 4억 아니에요. 4억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이나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일 열심히 안 할 거면 그냥 세비를 토해 놓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죠. 민주당의 국정원 출신 의원들이 좀 여러 명 있죠. 예, 이런 이야기들을 잘하는 것 같아요. 박 씨가 2명이나 있네요. 박지원 의원이 최근에 이제 예. 심지어 국정원장 출신이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의 그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 예.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무죄 나온다 막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그렇게 10대 2로 파기환송 결정 나온 거 당황했던 게 박지원 의원의 그 정통한 소식통을 믿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런 형태로 자꾸 없는 얘기들 지어내는 거 이게 저는 대외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대한민국 국정원장, 차장 출신들이 저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선원 의원 발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메이저 언론에서 거의 잘 쓰지도 않아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가십으로서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민주당 지지층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지지했던 후보, 유일한 후보잖아요.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날아갈 만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이 마음으로 박선원 의원의 이야기들을 자꾸 돌려보고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참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1번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 부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관계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렸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 두 번째로는 대법관이 14명 중에서 10명이 찬성 유죄다라고 인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인용을 해서 기각이 아니라 판단을 내려서 위법하다 해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럼 10명을 때려서 저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입틀막을 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그동안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으면 고등부 유죄 취지 파기환송돼서 최선을 다해서 법률적으로 방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더 당당한다면 헌법 84조 또 형사 소송법을 개정해서 재판 중지 이런 꼼수를 부릴 게 아니라 당당하게 제가 대선 후보라면 그러겠어요. 뭐 아니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전세 아니면 월세고 뭐 대통령 아니면 뭐 장사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판결 받아서 유죄면 유죄, 무죄면 무죄를 이제 명확하게 가리면 될 일이지. 그걸 비켜간다고 해서 비켜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는 계속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어쨌거나 간에 지금 엄청난 지금 위협이 된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이 공포심이라고 하는 포비아 지수가 정말 실제로 그게 위협이 안 되면 음모론이 안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 굉장히 지금 대법원의 선고라는 것이 예상치도 못했고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절체절명 위기예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판결에 이 영향을 받아서 대선에서 낙마한다든지 또는 뭐 판결을 유죄를 받아서 이 민주당이 후보조차 못 내고 434억 원을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면 민주당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 공포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지 이 투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면 당당하게 의정 활동하고 이거는 고등법원 파기 환송됐으니까 법률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자기 돈 들여서 내 돈 내산한 변호사를 통해서 방어를 하면 될 일인 것이죠. 예. 자, 정청래의 한번 문제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정청래가 국회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페북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정청래가 페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끝내 사법 쿠데타의 음모를 갖고 사법 폭동을 일으킨다면 국회는 비상계엄을 해제시키는 심정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 폭동에 가담한 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에 나서겠다. 이렇게 페북에다 올렸고요. 자,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오늘 관련된 건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그대로 띄워주시죠.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하는 문제 오늘 결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 지금 저 국회 법사위가 소집된 건 아니지만 오늘 이제 개최될 걸로 예정은 보입니다. 자, 이 상황 강진일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구국의 결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구 이재명 9명의 결단이겠죠? 9명의 결단? 네, 이게 어떻게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어떤 명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대법원장께서 나오게 되신다면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오히려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본인들이 되려당할 것이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말하자면 망신주기식 이런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무력화도 있지만 망신주기, 모욕주기의 다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수권정당이 되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건전한 국민 상식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지금 이야기하는 게 구국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폭동에 가담한 법관 전원의 탄핵에 나서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초선이 10명, 파기환송 의견을 냈던 10명에 대해서 전원 탄핵하겠다 했다가 또 막 의총에서는 그래도 대법원장만 하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 정청래 의원을 법관 전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등법원 판사들까지도 선제적으로 탄핵을 해버리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다른 재판부에는 그런 의미 미치지 않을 것인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장동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또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재판부의 법관들도 다 탄핵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을 때 이제 헌법 84조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뭐 형사소송법 개정안 지금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당장은 할 수가 없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제2요구권 행사를 안 함으로써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때 대통령이 됐을 때 만약에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어느 재판부인가가 공판기일을 지정을 하면 피고인은 출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로 이 84조 문제가 넘어갈 텐데 이 사람들도 다 탄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들어올 수 있는 사건을 배당받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말하자면 어떤 두려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상권 분립의 취지 자체를 몰각시키는 행위가 정말로 역풍이 올 것이다. 그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정청래 의원을 반겨야 될 것 같아요. 아, 박수 쳐줘야 돼요? 네, 이러면은 이제 사실 이번 대선이 매우 어려운 대선이잖아요.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근데 지금 정청래 의원의 행동이 저는 이번 선거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중도층 흡수가 정말 힘들거든요. 대선판이. 근데 이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건 뭐야. 도무지 말도 안 된다. 이제는 정말 이게 이른바 말하는 입법 포크, 국회 포크구나.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그동 말씀드립니다만 앵그리 버드가 그동안 작동을 잘 못했단 말이에요. 보수층이 지난 탄핵 국면에는 결집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보수 결집의 동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2심 또 이재명 후보 무죄도 나왔었고 근데 이게 완전히 뒤바뀔 것 같아요. 완전히 탄력받아서
보수층들의 대결집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데 1등 공신이 추미애 의원이었잖아요. 이번엔 정청래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보면 그때는 법무부 장관, 이번에는 법사위원장, 법법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선에서 이기는 법 되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제발 정청래 의원이 빨리 좀 행동에 옮겨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맞아요.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건 빨리 이제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행동을 해줄수록 완전히 대선판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지금 PK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TK 지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충청도 민심 판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오히려 정청래 위원장의 행동을 오히려 하던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국민의힘에서는 잠잡고 있으면서 이걸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빨리 이걸 결정을 내려라. 그러면은 지금 이 고등법원의 이 파기환송심의 결론보다도 이걸 통한 민심의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변화가 보수의 있을 수 있다. 어머니가 추미였다면 이제 예. 아버지는 정청래가 되는 건가? 보수의 아버지 정청래. 네, 아까 제가 예. 말씀드린 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도 비슷해요. 조희대 대법원장 만약에 청문회 불러오면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번번이 깨지고 국민들의 어떤 여론도 안 좋아질 것인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시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딴 얘기인데 민주당이 이번에 굉장히 그 메머드급 선대위를 꾸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네는 국민통합선대위다라고 하면서 뭐 윤여준 장관이라든지 좀 보수 쪽 인사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들이 있는데 이낙연 전 총리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한덕수 후보와 뭐 만남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본인들이 국민통합선대위라는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쪽의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한번 가서 만났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행동을 하지도 않고 정청래 위원장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낙연 전 대표가 서운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기 SNS에 그렇게 서운하다? 서운병, 네. 서운해한다, 서운병. 사람을 환자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이낙연 전 총리가 본인도 어쨌든 세가 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겠습니까? 그 내부 바깥의 외연을 확장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자기 집에 같이 있었던 사람부터 통합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국민 통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펜앤마이크와 정다운 3이 함께 준비한 30년 산삼장인이 정성껏 키운 산양 산삼 펜앤마이크 TV 단독 혜택 산양 산삼 5년근 3+3 뿌리 42,900원 산양 산삼 7년근 3+3 뿌리 75,9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070-402-7087-9 전화 문의는 070-402-7087-9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